기자대담, 국민연금 개혁, 그 핵심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 하지만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적립기금은 30년 후인 2054년에 모두 소진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험료율을 2배로 늘려도 2080년경엔 결국 전체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요.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청구하지만 더 적은 혜택을 제공해 세대 간 형평성 문제에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연금 재정 부족 문제에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현재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사회 대대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오늘 기자대담에선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온 자세한 배경을 알아보고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혁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느덧 찾아온 5월의 마지막 기자대담. 5월 마지막 기자대담은 장수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월 첫 번째 기자대담도 수인 기자님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하네요.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대담은 국민연금 개혁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60세 미만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이란 낱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은 광범위한 것이 특징 같은데요. 이 국민연금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국민연금이란 국민이 국가에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는 노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개인 재정을 관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고 소득 대체율은 40%인데 이를 조정하자는 개혁안이 등장한 겁니다. 그렇군요. 먼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험료율이란 연금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할 때 쓰이는 값인데요. 즉, 가입자의 월 소득에서 얼마의 비율로 연금을 납부하느냐가 결정됩니다. 현재로선 보험료율이 9%니까 본인의 기준 소득월액에서 9%를 곱한 값을 납부하겠군요. 그렇다면 이 보험료율이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현재론 회사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론 회사에선 4.5%를 대신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론 소득 대체율은 무엇인가요? 소득 대체율은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이고 가입 기간은 40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 대체율이 40%라는 건 소득이 100만 원일 때 연금 수령액은 소득의 40%인 40만 원이라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소득 대체율이 늘어날수록 가입자가 돌려받는 금액은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수정하자는 의견인 건가요? 바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이죠. 올해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개정할 건지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방안,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방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리하자면 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 대체율로 높여서 결국 돌려받는 금액을 늘리자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득 대체율이 늘어나더라도 공단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소득 대체율을 높여 취득계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연금의 취지에 맞게 가입자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개혁안이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방안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10년 이내에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현재 40%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리하자면 두 번째 안은 보험료를 더 내지만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내용이군요. 맞습니다. 결국 가입자들이 돌려받는 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재정 안정을 강화하자는 것이죠. 두 번째 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안에 대해 소득 대체율을 늘리면 13%의 보험료율로는 적자 연금 구조가 악화될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개혁안은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 개혁안은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개혁안 모두 현재의 적자 연금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존재합니다. 적자 연금 구조라 현재 연금 구조 재정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재정추정위원회는 현 제도를 변화 없이 유지할 시 오는 2055년이면 기금 고갈을 맞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적립기금은 2040년에 최대 1,755조 원으로 이를 것이나 저출산 고령화란 사회적 구조를 버티지 못해 기금이 바닥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가입자가 60세가 될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내는 인원은 줄고 그에 반해 연금을 받아야 하는 인원은 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연금제도의 재정 운용 방식은 크게 부과 방식과 적립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절충된 부분 적립 방식입니다. 부분 적립 방식,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정을 매달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부과 방식과 급여 지급 앱을 미리 보험료로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과 운용 수익을 연금 재정으로 운영하는 적립 방식이 섞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채택한 부분 적립 방식은 급여를 지급하는 돈의 일부만 적립하고 나머진 보험료로 충당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거대하게 쌓여 있지만 지금도 연금은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급여 지급은 부과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네요. 그러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이 연금제도의 구조적 특성이란 점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현재 연금기금으로 지원하지 못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잘 짚어주셨는데요. 문제가 터지는 건 현재가 아닐지라도 결국 머지않은 미래에 적자 심화와 기금 고갈이란 한계에 마주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게 정당해 보이는데요. 국민연금 개혁 가능성은 어떠한가요? 사실 개혁을 하자는 목소리가 등장한 건 오래전이었죠. 그러나 개혁의 필요성은 대대하나 진도가 나가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서로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다는 점과 이에 혼란을 느끼는 국민들이 결국 반대 여론을 형성해 국회의원들이 용기를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로 크게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국회에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가요? 네, 곧 22대로 국회가 바뀔 현재 시점에서 21대 국회에서 개혁 방안이 승인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자는 모수개혁과 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자는 구조개혁이 대표적입니다. 기존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세부 방안을 바꾸자는 모수개혁과 제도 구조 자체 개혁함으로써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변경하자는 구조개혁이 있군요. 맞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선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과 소득 대체율을 44%로 높이는 것까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모수개혁에 대해선 여야 모두 동의한 걸로 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긴 이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연금 자체가 청년 세대와 노인 인구 모두를 어우르는 전 국민적 제도임을 고려하면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논의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제도 단순히 우리나라 사회복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인 줄 알았는데 그 내면엔 깊은 이야기가 숨어져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 국민연금 제도는 세대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게 큰 특징인데요. 노인의 안정된 노후와 현재 청년 세대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선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적립기금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모든 가입자가 노후에 재정을 확보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쟁점 두 가지죠. 재정 안정화와 고령 빈곤 해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더욱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이란 중대한 국가적 과제가 반드시 완수돼야 할 텐데요. 오늘 기자대담 여기서 마칩니다. 장수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개혁이 잘 논의될 수 있는 내일을 바라며 실리카겔의 데저트 이글 듣고 와서 기자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돼지씨를 뿌리고 밤이 오면 낙타와 길을 헤매고 말하지 못한 비밀과 잠에 들면 사막의 빛이 내려와 성광 북극에서 떠오른 성광 음악 없는 나라로 죽은 분들의 세계로 지금 그대는 굉장했어 신비한 힘은 느끼고 사막에서 꼭 살아남자 마지막 행복을 위해 성광 북극에서 떠오른 그렇지는 나라로 그와 독존의 세계로 개신창래,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 창조한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한 팽팽한 논의가 오가는 상황입니다. 국가적 상황이 어렵더라도 멈추지 않고 이번 논의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에 더 나은 사회복지가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기자대담, 국민연금 개혁 그 핵심은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정현서, 그리고 담당의 강찬희, 장수인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캠퍼스 신호등.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학교 봄 대동제가 진행됐습니다. 대동제에 꽂힌 아티스트 공연에서 잔나비, 에스파, 라이즈 등 라인업이 공개되며 학생들은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학교는 경희대학교 학생이 입장할 수 있는 경희인존과 외부인들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프리존으로 나뉘어 있고, 아티스트 공연을 보기 위해선 총학생회가 공지한 대로 줄을 서야 합니다. 대기줄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아티스트 공연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고, 대기줄에 일부 외부인이 섞여 있기도 해 현재 방식이 최선이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캠퍼스 신호등에선 대동제 공연 대기 방식과 외부인 출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희인존 대기줄은 스페이스 21에서 중앙도서관으로 가는 통로에서 시작해 본관, 평화의 전당, 생활과학대학, 미술대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선 공연 전날 새벽부터 평화의 전당까지 줄을 선 사람들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더 좋은 좌석, 가까이서 아티스트를 보기 위한 경쟁이 과열된 건데요. 줄을 서는 사람들도 긴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축제날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은 입장하지 못하거나 입장이 지연되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티켓팅 방식으로 공연 입장을 하는 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선착순 방식이기에 공정하고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어 효과적이란 건데요. 하지만 이 방법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티켓팅 방식은 클릭 속도나 운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에 재학생이어도 공연을 즐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무료로 입장 가능한 공연을 돈을 받고 양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선 경희인존에 외부인이 입장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총학생은 신분증과 학생증을 꼼꼼히 대조하고 입장할 때 재학생들만 답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해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SNS를 통해 유출됐고 학생증과 신분증을 포함해 인포21과 에브리타임 계정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외부인 출입을 완전히 막긴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프리존에서도 발생했는데요. 선착순으로 입장을 받는 프리존에서 총학생의 측이 아닌 외부인이 입장대기 명단을 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친구와 공연을 보기 위해 프리존을 이용하려 했으나 외부인들이 밤새 대기에 함께 공연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재학생을 동반한 외부인만 입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봄 대동제는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대기줄 그리고 외부인 입장과 관련해선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결책이 제시됐지만 노천극장의 수용이 가능한 인원은 한정적이기에 불편을 완전히 해결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대동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캠퍼스 신호등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정현석, 그리고 진행의 강찬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문화기획 정의란 무엇인가?
최근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음주 사실과 범행 은폐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23일 예정된 공연을 강행했는데요. 김 씨는 지난 9일 강남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이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증거를 없애는 등 거짓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번시간으로 5차례나 공연을 강행했고 공연 수입만 수십억 원에 이를 걸로 추정됩니다. 김호중 씨의 팬들은 대부분 그의 혐의 사실을 알고도 환호를 보낸 걸로 알려졌는데요. 어긋난 팬심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기획에선 범죄자를 소탕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이야기, 영화 베테랑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5년에) 개봉해 1000만 관객을 달성했던 베테랑이 9년 만에 베테랑2로 칸 국제영화제에 입성했습니다. 칸에서 최초로 공개된 베테랑2는 이번 겨울에 개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베테랑 1편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서도철은 어디에 하나 꽂히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형사입니다. 그가 트럭 운전사인 배기사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배기사는 조태호라는 재벌 3세의 회사와 얽히게 되면서 투신 자살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서도철은 배기사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조태호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서도철은 조태호를 수사하면서 그가 거대한 부패와 범죄 활동에 관련이 있다는 걸 밝혀내는데요. 과연 베테랑 형사 서도철은 조태호를 잡아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서도철은 마약 중독자인 조태호가 미국으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할 거라며 그 현장을 급습해 체포할 계획을 세웁니다. 클럽에서 마약을 한 조태호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도망치는데요. 조태호는 명동 골목으로 차를 몰고 서도철이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그 뒤를 추격합니다. 그렇게 서도철은 조태호를 검거하는데 성공하는데요. 이후 배기사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눈을 떴고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조태호의 비리를 폭로하고 배기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끈질기게 진실을 쫓는 서도철의 모습은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권력과 부패 속에서 정의를 찾으려는 형사 서도철의 이야기, 영화 베테랑이었습니다. 어떤 시대든 도덕이 느슨해지면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는 법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는 사건들만 봐도 우리 사회는 정의가 실종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덕 불감증이 만연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도덕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기획 정의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정현서 그리고 담당의 강찬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안녕하세요. 5월 마지막 주 주간 스포츠를 함께할 강찬입니다. 지난 한 주 스포츠계에서 들려온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난주 금요일 연세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대학축구 유리그에서 우리 학교 축구부가 연세대를 상대로 0대2로 패했습니다. 전반 14분 유희준현 선수가 헤딩으로 밀어넣은 공이 아쉽게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전반 16분 연세대가 유리한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지만 우리 학교는 좋은 수비로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양팀의 빠른 공방전이 있었지만 전반전에선 양팀 모두 득점하지 못하며 종료됐습니다. 후반전 우리 학교는 초반에 수비적으로 나섰습니다. 후반 8분 연세대가 슈팅을 시도했지만 우리 학교 골키퍼 최선우 선수가 침착하게 막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선우 선수가 부상을 당하며 경기가 약 5분간 중단됐습니다. 경기 중단으로 후반전 추가 시간 8분이 주어졌고 후반 56분 우리 학교는 연세대의 헤더골을 허용하며 실점했고 후반 58분 또 실점하며 0대2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우리 학교의 다음 경기는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릴 경기대학교와의 홈경기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지난주 수요일 우리 학교 야구부가 대학야구 유리그 왕중왕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5일 횡성 베이스볼파크에서 열린 우리 학교와 신안산대학교 경기에서 경기 진행했지만 3대0의 상황에서 경기가 우천 일시 정지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5회 초 1아웃부터 원아웃부터 다시 시작된 경기에서 우리 학교는 7대5로 승리했습니다. 5회 말 우리 학교는 신안산대의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2점을 실점했습니다. 이어진 6회 말 2사 1-3루 상황에서 한지훈 선수가 홈런을 허용하며 신안산대가 경기를 역전했습니다. 7회 초 선두타자 고민재 선수가 4구로 출루 후 노상현 선수의 2루타와 박효선 선수의 안타로 1점을 추가했습니다. 전수환 선수가 땅볼로 타점을 올리며 5대5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9회 초 대타로 나온 노진호 선수가 볼넷을 얻으며 선두타자 출루에 성공했고 박효성 선수가 번트에 성공하며 주자는 2, 3루가 됐습니다. 투아웃 상황에서 박효재 선수의 싹쓸이 안타로 우리 학교는 7대5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다음 대회는 다음 달 24일부터 예정된 제79회 전국대학 야구 선수권대회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피겨 국가대표 유영 선수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이탈리아 전지훈련을 마쳤습니다. 대표팀은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전지훈련지인 이탈리아 바레스로 출국했습니다. 선수단은 이번 주 월요일까지 이탈리아 코치들에게 특별 지도를 받으며 합동 전지훈련을 끝냈습니다. 이번 훈련엔 우리 학교 유영 선수를 포함한 10명의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 선수와 여자 싱글 신지아, 김채연, 위서영 선수는 개인 훈련과 컨디션 점검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훈련엔 202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동메달리스트인 카롤리나 코스트너 선수와 피겨 안무가인 다비네 치폴레치 선수가 함께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번 훈련이 선수들의 경기력과 적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스포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구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